자, JBS 공감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석근의 명사초대석 시간입니다. 사회의 각계각층의 존경받는 명사들을 초대해서 그분들의 성공 철학을 토크로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현재 JBS 공감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은 정치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그 어느 때보다 정치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불려지고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정치인을 많이 볼 수 있는 요즘입니다. 자, 미혼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요. 상대 배우자가 정치인이라면 결혼할 생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무려 79.1%가 반대한다라는 리서치 결과도 있습니다. 자, 이처럼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어제 오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 정치를 외면하고는 국가와 국익을 이야기할 수 없을 텐데요. 대한민국 정치를 새롭게 하고 신선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정치인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오늘 그러한 정치인이 되고자 이 자리를 찾아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장석근의 명사초대석. 오늘은 제18대 국회의원이셨고 20대 또다시 정치의 문을 놓고 하는 정옥임 예비후보님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스튜디오에 나와주시니까 뭐랄까요, 굉장히 환해지는 느낌이고 저희 방송사가 생긴 이래 이렇게 가장 아름다운 분이 찾아주신 건 처음인 것 아유, 같습니다. 과찬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저 JBS 공감방송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네. 소개 및 인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J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초 을 지역의 국회의원 예비 후보로 등록해서 열심히 지금 활동하고 있는 정옥임입니다. 18대 국회의원을 역임을 했고요. 국제정치학 전문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정옥임 후보님을 딱 생각을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가 있어요. 뭐랄까요? 워낙 일단은 똑똑하시고 또 고려대학교의 수석 입학, 수석 졸업 내지는 실력 있는 해외 유학파 내지는 상당한 미모의 정치인 꼬리표가 이렇게 항상 수식어처럼 따라다니는데 이런 말이 부담스럽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고려대학교 수석 입학이 아니고요.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네. 예, 왜냐하면 이제 선거법 그렇죠, 그렇죠. 때문에 제가 네네네.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달리 내놓을 게 없어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렇게 삶을 살아오면서 내 인생의 목표는 이거다. 꼭 이거를 향해서 뭔가 이루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주어진 순간순간을 이게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으로 살아왔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결실을 맺은 부분도 있고 네. 또 어떤 것들은 이제 좌절로 끝난 부분도 있는데요. 그게 결실이든 아니면 좌절이든 인생의 하나의 그 소금 같은 그런 그 기억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뭐랄까요. 원래 이렇게 화려한 스펙, 비주얼까지 다 갖추셔서 남부러울 게 없을 것 같은데, 뭐랄까요. 이렇게 정치 외교학 박사의 또 학력도 학자이기도 하신데, 그렇다면 원래 정치인이 꿈이셨나요? 어떻게 되나요? 원래 꿈은 외교관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그 국가의 이익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그 외교로서 역량을 발휘하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저는 사실은 외교와 관련해 가지고 또 국가 전략과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 공부도 했었고 또 사실은 제가 한 공부는 이론이 아니라 지금 이제 현안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북한 핵이라든지 또는 남북 관계라든지 한미 동맹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러한 어떤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일련의 그런 그 달란트를 언젠가는 꼭 쓰고 싶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 외교학과를 들어간 거고요. 국제 정치학으로 학위를 받은 거죠. 네, 그러시군요. 사실 우리 18대 국회에서 우리 정 의원님의 어떠한 화려한 그러한 퍼포먼스를 참 많이 보고 정말 신선하다 내지는 참 존경할 만한 국회의원이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왜 뭐랄까요? 이렇게 한번 해보신 경험이도 있고 한데
사실 한번 해봤으니까 아이고 이제 지겨워서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자 또 19대에 이어서 20대에 또 도전을 하셨습니다. 정치 왜 하십니까? 이게 질문이 너무 좀 18대 국회 비례대표 예. 국회의원으로 이제 입성을 했고요. 4년 동안 그 의정 활동을 나름 열심히 했는데 꼭 해야 될 부분을 아직 완성을 못했기 아하. 때문에 20대에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요번에 들어가서 해야 될 몇 가지를 이미 공약으로 제시를 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조금 전에 외교를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그 케네디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내 정치가 잘못되면 선거에서 지면 그뿐이지만 국제 정치가 잘못되면 다 죽을 수 있다. 이게 케네디 대통령의 고언인데요. 지금 우리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처음부터 어디서부터 이 톱니바퀴가 잘못됐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도 필요하고요. 또 국익을 위해서 국회가 할 일이 있는데요. 사실 뭐 행정부가 한 일에 대해서도 제가 할 말씀은 많지만 국회에서도 국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입법 그리고 국회 활동에 있어서 보완돼야 될 부분이 많아요. 그걸 꼭 해보고 싶어요. 아직 그 완성되지 않은 퍼즐들을 네, 더더욱 맞춰보고 맞춰보시기 위해서 네. 정말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제가 알고 있는 분도 그렇고 제 주변에도 있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야, 내가 정말 이 센세이션을 일으키기 위해서 출마를 해서 여의도에 입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막상 부딪혀 보니 이게 너무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더라. 내 목소리 잘 못 내고 또 뭐랄까요 현실 정치의 한계에 부딪힌다. 사실 그렇잖아요. 현실 정치라는 게 뭐 이념적 관념이나 아니면은 도덕적 전제보다는 현실주의와 실용주의 등 이 철학적 양성을 다 공유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가서 보니 벽이 너무 높더라. 그래서 의욕은 이때 막상 해보지 못한 이런 공약부터 해서 자기 발 영역을 많이 못 넓힌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아쉬워하더란 말이죠. 우리 정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현실 정치, 현실주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는 좀 자유로운 게요. 제가 18대 국회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들어가서 지금 다시 반추해 봤을 때 제 소신과 어긋나는 일을 했었던가. 그 당시에 그게 제 소신이었었어요. 물론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반성할 일도 있고 그때 좀 이렇게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적어도 제가 어떤 권력이라든지 네. 또는 어떤 그 제 개인의 영달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못했거나 또는 해야 될 말을 움츠려한 기억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사실 그러한 소신 발언을 해가지고 불이익을 당한 적도 있었지만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그때의 소신으로 행동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왜 국회가 그런 이야기를 듣는가? 과거에 비해서 국회의원들의 평균 학력도 매우 늘었고 스펙도 좋은데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니까는요. 말들은 그렇게 하는데 결국 자기 이익 때문에 할 말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 놓고 마치 또 어떤 압박 때문에 자기가 할 말을 못했다고 얘기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자기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말을 하면 불이익을 당하는 건 맞습니다. 예를 든다면 요직에서 제외된다라든지 그 조직 사회에서 은근히 사람을 소외시키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극복하고 그것을 맞설 용기가 없는 것이지 그거를 마치 또 자기의 요인이 아닌 다른 어떤 그 외생적 요인에다가 두는 거는 그 소위 굉장히 현학적인 지식인들의 자기 변명에 불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자기 소신껏 말하고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을 국민이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비판하거나 무관심하거나 냉소하기보다는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 자세히 좀 들여다보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사실 뭐 기득권에 막혀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본인이 싫은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인기가 좀 될까봐 인기 관리를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금 우리 후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야 될 목소리를 못 낸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고 우리가 봐도 예를 들면 이렇잖아요. 뭐 축구 경기든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볼 때 지켜보는 사람이 다 감독이고 다 선수인 것처럼 정치인을 보면 야 내가 해도 저것보단 낫겠다라는 이 개탄할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뭐랄까요 이러한 바램 사실 그 민초들이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 대변을 좀 해주십사 하는 건데 제 목소리를 많이 못 낸다는 거 그런 현실적인 또 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비단 정치권뿐만 아니라 재계도 그렇고요. 어떤 면에서는 학계도 그렇고 사회 조직에 그 우리 한국의 그 문화 내지는 가치 체계가 상당히 깊이 스며들어 있는데 그 문화라는 게 애초부터 자율적이거나 다원주의적이거나 또는 그렇지 않았어요. 위계적인 부분도 있고요. 또는 권력이라든지 권위에 대해서는 일단 그 순종하는 그런 문화 체계 코드가 있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정치권에서도 예외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기득권이나 권력 앞에서 스스로 작아지면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 하는 또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보면은 교과서에는 정의롭게 살아라, 용기 있게 살아라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아직까지도 눈치를 보면서 줄서기를 잘하면 자기한테 혜택이 돌아간다라는 학습 효과가 아직은 있는 사회 네네. 아닙니까? 그걸 타파하려면 소위 지식인들이 지식인답게 지성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용기가 없기 이전에 자신의 이기심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보여진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정말 시원스럽게 잘 해주셔서 2008년, 2009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상을 두 번이나 이렇게 연속하신 것은 뭐랄까요 개인의 영광이기도 하겠지만 우리 주민들이나 서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정말 했으니까 잘했으니까 그런 상도 받아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구뿐만 아니라 정치인을 대표하는 모든 국민이 다 경사스러운 일이 아닌가 싶은데 이 상이 좀 굉장히 건의가 있는 상이죠. 아니요, 없습니다. 그 요새 예, 예, 예. 최근에 이제 국회의원들, 특히 19대 국회가 얼마나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과 냉소를 자아내고 있습니까?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상이거든요. 아, 뭐 몇 년 내내 받았다 뭐 그랬는데 예, 예. 알고 봤더니 국회의원의 80%가 받았더라 뭐 이런 그 뉴스 보도를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예, 본 예. 기억이 있는데요. 예.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상을 몇 개를 받았으며 스펙이 무엇이며 이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도 관심을 갖는 사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실력에 맞지도 않게 좋은 감투를 쓰면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을 굉장히 높이 보는 그러한 어떤 일련의 경향성이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 사회가 그 사람이 그러한 그 직위에서 어떤 일을 했으며 어떤 비전을 실현하고자 했으며 또 무엇을 했으며 어떠한 그런 언행을 했는가를 살펴보는 문화라면 굉장히 정화가 될 텐데 아직 그런 코드가 없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그 상 받은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 스스로를 속일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모두 고등교육 정도는 다 받는 네. 사회인 만큼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답게 행동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반추할 수 있는 문화 코드, 그걸 반추하지 않으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정치권에서.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많은 정치 이야기를 하고 또 수없이 많은 오랜 시간을 정치 인생을 바쳐 오셨는데 자, 훌륭한 지도자, 리더십 이 이야기를 또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 대표, 정 후보께서 이야기하시는 리더십, 올바른 정치, 지도자 이런 상이 어떤 상일까요? 제가 이 리더십과 관련해서 너무 좋은 글이 있어서 네네. 제 그 다이어리에다가 그 이렇게 메모를 해놓은 게 있는데 네네.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이런 거예요. 보스와 리더의 차이거든요. 네. 보스는 명령한다. 그러나 리더는 경청한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보스는 잘못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죠. 그런데 리더는 자기 반성을 먼저 한다라든지 뭐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보스는 명령하나 리더는 솔선수범한다라든지 그게 제대로 된 리더십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한 만큼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 특히
귀감이 되는 사람들이 참 없다라는 것이 좀 안타까운 현상이겠죠. 예,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그 사석에서 네. 이제 술자리에서 주로 이제 남자들이 이야기 많이 하고 곧 이제 설이 다가오면 네. 대부분 이제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모여서 이 정치 이야기 정말 안 할 수가 없는 데다가 게다가 이번엔 또 4.13 또 선거도 다가오고 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에 관심이 많고 깊이가 더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뭐 말을 하기를 야, 대한민국 정치가 왜 이러느냐 라고 말하지만 또 어떤 분은 야,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미국 200년 됐고 영국이 한 400년 됐나요? 뭐 그렇게 긴 기간 동안 그 나라들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된다. 대한민국 정치 이제 뭐 60년 되나 마나 이제 그 정도인데 이 정도면 우리끼리 아웅다웅 싸우더라도 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회의적인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고 항상 이렇게 또 정반대 이야기를 네. 하는데 우리 저 한 정당의 소속 의원이기 전에 넓은 의미에서 한국의 정치상 제대로 지금 잘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치는요, 그 잘하는 정치는 어떤 거냐면 과거의 그 요순 시대를 우리가 이제 흔히 그 인용을 하는데요. 이 백성들이 밥을 먹고 배를 두들기면서 정치에 대해서 굳이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되는 그게 제대로 잘하는 정치고요. 또 21세기적으로 말한다면 적어도 일반 국민들께서 그 의식주에 대해서 걱정이 없으면서 내가 요번 여름 휴가에는 내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여행을 갈까? 또 내 아이에게 어떤 그 정말 삶의 양식이 되는 무언가를 가르쳐 줄까에 골몰해야 되는데 도대체 국회에서 왜 이런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선거법이 통과되지 않는 저 국회에 왜 노동도 하지 않는데 임금을 주는 것이며 이러한 걸로 국민들이 끊임없이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도 시원치 않을 마당에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낸다는 자체가 우리나라 정치가 얼마나 잘못됐으며 정치인들이 얼마나 왜곡된 사회 현상을 만드는가를 그대로 그 지금 보여주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가 고쳐져야 되는데 근데 좀 그 아픈 말씀을 드리자면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해요. 그 나라의 정치인의 수준은 그 국민의 수준과 똑같다라는 굉장히 아픈 이야기를 했다 그러는데요.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도 20대에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보면은 그 정치의 어떤 내용 그리고 네. 출마하는 정치인이 어떤 비전과 가치관을 실천하려 하느냐 이런 것보다는 일방적으로 정치에 대한 비판, 냉소, 무관심 때문에 굉장히 그 정치인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은 정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이 또 반복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누구의 잘못이냐를 생각하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에 또 그 논란이 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정치인의 책임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도 그렇고 산업화도 그렇고 민주화도 그렇고 수백 년의 민주주의를 가진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속성으로 빨리 뭔가를 이뤄내기는 하지만 정치의 진화에 있어서 걱정되는 부분은 과거 조선시대 또 그 이전의 시대와 아직도 뭔가 유사한 어떤 공통점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거죠. 악순환적으로. 요새 정치인들 중에 그 대통령과 정치인의 관계를 그 유교의 어떤 그 사자성어를 인용하면서 군신 관계로 보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러한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과연 지금이 21세기적인 민주주의 사회냐 아니면 아직까지도 조선시대의 어떤 그런 그 수구적인 어떤 관념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런 조직 문화가 아직도 우리의 뇌리 속에 그대로 있는 것이냐 이런 거를 한번 반추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또 정옥인 우리 후보님을 이야기하자면 또 사실 뭐랄까요?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재단의 또 이사장님이기도 하시면서 북핵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뭐랄까요? 전문가적인 뭐 거의 뭐 이렇게 통달을 하고 계실 정도로 꿰뚫어 보실 정도로 굉장히 해박하신데 마침 또 요즘 이 북한이 또 난립니다. 네. 지금 뭐 중국 뭐 주변국까지도 나서서 지금 뭐 동해상에 공해상에 지금 뭐 다 대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자 이게 북한
핵 문제 어떻게 이게 좀 전망이 될 것 같고 또 어떻게 풀어야 될지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긴장하고 있고 지금 뭐 자기네 말로는 수소탄 실험을 했다고 네, 하는 네. 정도고 또 미사일 시험 발사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치에 대한 냉소 무관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북한에 대한 이 무감각 이거는 사람이 알면서 의연한 거하고 아예 관심이 없어서 무감각해진 거하고는 전혀 다른 그렇죠.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 핵무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력을 가진 그것도 지금 굉장히 위험한 독재자의 손에 지금 핵무기가 주어져 있다라는 점에서 긴장을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는 상황에서 그 무감각이 저는 더 경계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해법이 뭐냐 그러셨는데 제가 사실은 1993년 이래로 이 문제를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재단, 즉 통일부 산하의 남북 하나 재단은 조금 다른 문제. 그러니까 제가 원래 전공한 거는 북한 핵과 관련한 그 북한 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입장을 공부했는데 북한 이탈 주민들은 그야말로 북한에서 살다 온 주민들을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리를 하고 지원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양면적으로 여러 가지 경험을 했다라는 점에서는 제게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고요. 다시 북한 핵으로 돌아와서 해법이 무엇이냐를 말씀을 드린다면 저 젊은 독재자의 핵을 조용히 스스로 내려놓도록 할 수 없다면은 결국은 저 젊은 독재자로 하여금 핵을 가지고 있는 게 본인 스스로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방법밖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뭐 북한하고 지금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저 북한의 김정은이 이거 괜히 수소폭탄 내지는 지금 그 좀 더 진화된 수준의 그런 그 핵무기 시험을 한 것을 후회해야 한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그 동기 유발을 할 그런 그 무장 내지는 그 핵 억지 내지는 핵 방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자리가 무슨 뭐 정책 토론이나 내지는 뭐 후보 검증을 위한 자리는 아닙니다. 게다가 또 우리가 한쪽으로 편향된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인간 정옥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조명을 해볼까 했는데 역시 이제 주제가 이렇게 또 딱딱하게 흘러는 갔습니다만 자 이야기를 좀 다시 바꿔서 여기까지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굉장히 많은 좀 파란만장 다사다난 일을 많이 하셨을 텐데 네. 정치인 정옥임 말고 인간으로서의 정옥임 뭐랄까요 우리 바라보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동기유발이 될 수 있는 네. 어떤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 나는 이렇게 극복을 했고 어떤 코칭 멘토적인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사람들은 이제 저의 겉모습만 보고 전혀 좌절 없이 마치 또 승승장구 네, 그렇게 해왔다고 보여요. 잘못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약간 저의 모습이 굉장히 자신만만해 보여서 굳이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될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인상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야말로 그 20세기, 21세기의 여성들이 겪기에는 너무나 과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공부를 한 것도요. 대학을 졸업하고 거의 10년 만에 아이 셋의 어머니로서 만학도로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대학원을 갈 때는 저희 큰딸이 그때 막 초등학교를 들어갔을 때 그래서 그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불이 나게 대학원에 가서 수업을 듣고 그 자료를 몽땅 싸가지고 와가지고 또 아이를 이제 다시 학교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집에 있는 두 쌍둥이 딸을 이제 또 키우면서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학위를 마치고 미국에 그 소위 박사 후 과정 그리고 연구 과정을 위해서 유학을 갈 때 그 어린애들을 다 데리고 갔었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고생한 거는 뭐 제 스스로 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덜 아픈데요. 저를 쫓아다녔던 제 딸내미들이 저 때문에 같이 겪었을 그런 어떤 그 어려움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에게 주어진 어떤 무게감 같은 거는 지금 생각하면 엄마로서 굉장히 미안한데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죠. 강하게 키운 엄마라는 그런 이제 그 스스로 위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인간적으로 정말 겪고 싶지 않은 여러 가지를 겪었죠. 또 사회생활을 할 때도요. 만학도의 여성학자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유학을 갔다 그러셨는데 여기서 박사과정까지 다 끝내고 그 포닥을 하러 간 거기 때문에 국내 박사라는 그런 어떤 타이틀 이게 항상 사회적으로 제가 어떤 일자리를 얻거나 무언가 경력을 쌓는데 늘 장애가 되어 왔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사실 그 대학 교수가 될 때도 그랬고 어떤 인생의 하나의 그 새로운 관문을 열어갈 때 그 턱이 너무 높아가지고 마치 또 어떤 때는 그 공 있지 않습니까? 네. 물속에 있는 공이 항상 이렇게 튀어 올라오게 돼 있잖아요. 공기가 그렇죠. 빵빵하게 차면. 근데 그 공이 튀어 오를 때마다 뭔가가 이렇게 막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갑갑함을 느낀 적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정치를 할 때나 또는 학교에서 보면은 저의 그 외연의 어떤 인상 때문에 편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얘기하면 굉장히 가까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기는 하죠.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저는 그리고 딸만 있습니다. 세 딸의 엄마라서 젊은 여성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또 제 연배의 여성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는데 그런 여성들과 인간적인 고민 이런 거를 나누는 것을 언젠가는 좀 체계화해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겉으로는 이런 모습이지만 나 솔직히 여러분들보다 훨씬 마음고생, 몸고생하면서 살았는데 우리 한번 이렇게 발상의 전환을 하고 이런 창의적인 생각을 갖고 또 이런 튀어있는 생각을 가지고 인생의 블루오션을 같이 개척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네, 그렇군요. 네. 자, 아까 딸만 셋이라고 네. 했는데 딸을 포함한 가족분들이 이제는 좀 이해를 하고 응원을 하셔서 아까 딸에 대한 이런 그 무게감 때문에 딸들이 겪었어야 할 아픔 때문에 이제는 좀 엄마 편에 서서 이해하고 응원도 하고 좀 그렇게 상황이 좀 바뀌었나요? 어떻게 됐나요? 자식을 키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 주변에 어떤 엄마를 봤냐면 정말 그 아이를 너무너무 과보호를 해가지고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엄마의 보호 속에 엄마가 모든 것을 다 케어해 줌으로써 본인은 전혀 그 독립심이 없는 그런 어떤 그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네. 저는 적어도 제 아이들에게 자립심을 확실히 키워줬죠. 사실은 엄마가 너무 바빠서 스스로 뭔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긴 했었어요. 네. 그런데 그럴 때가 아니더라도 아이가 스스로 바깥에 나가서 뭔가 그 사회적으로 사랑을 받으면서 인정을 받으면서 하려면 자기 능력이 있어야지 그 헬리콥터 맘이라고 합니까? 늘 엄마가 위에서 헬리콥터처럼 돌면서 그 자식을 엄마가 늙어서 결국은 이제 그 인생의 끝자락까지 자식을 돌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안하기는 하지만 지금 아이들이 굉장히 그 자기 경력을 잘 쌓고 열심히 살고 있어서 고맙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바로 그런 모습을 스스로 보여줬다라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자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줬다고 가르쳐줬어요. 생각을 해요. 물고기를 네. 잡아주는 대신에. 네. 자,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뭐 여러 이야기 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네. 뭐랄까요. 우리 정호부님께서 생각하시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거 뭐랄까. 내가 지금 바쁜 와중에 뭐 이 일도 하고 저기 일도 해야 되겠지만 가장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 어떤 분은 뭐 가족이라도 할 수 있고 뭐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거 말고 인간 정욱님이 이야기하는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가 있을까요? 진정성인 것 같아요. 누구 상대가 누구든 또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요새 그 정치 얘기를 잠깐만 네. 드리자면 요새 진박 논란이 뜨겁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진박에 대한 또 하나의 그 용어로 진국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는 국민과 국가에 좀 진실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을 썼는데 그게 결국 진정성하고 통하는 그럼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진실한 거. 그래서 왜 진실은 반드시 도착한다 이런 네. 말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살아보니까 도착하는 건 맞는데요. 때로 그 진실이 연착하는 기차와 같아서 나중에 도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기는 하지만 반드시 도착을 한다라는 마음으로 산다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뇌도 좀 내려놓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또 사회적으로 미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렇게 이제 그 여러 곳을 방문하다가 그 종교인들로부터 좋은 말씀을 듣는데요. 두 가지만 소개를 꼭 드리고 네. 싶어요. 하나는 내려놓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내려놓아야만 더 큰 거를 집어들을 수가 있다라는 그렇죠. 이야기고 또 하나는 우리 초심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초심만큼 중요한 게 최후심이랍니다. 그러니까는 처음에 먹은 마음도 중요하지만 마지막까지 내가 어떤 마음을 유지하느냐가 참 중요하다 그러는데요. 그 말씀은 여러분들하고 아마 그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아마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하는 네.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게다가 우리 그 정호김 대표님 하면 후보님 하면은 뭐 진실한 정치, 정직하고 비전이 있고 소통하는 정치 다 좋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하는 이 단어가 품격에 걸맞는 정치. 사실 저 말고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까 그 국민의 수준에 맞는 국회의원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품격이 있어야 얘도 품격이 있는 거니까 품격에 맞는 정치를 한다면 국민 수준도 품격이 올라갈 것이고 이 단어가 참 마음에 드는 것 네. 같은데 네. 아마 앞으로도 품격 있는 정치 계속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단어를 계속 활용해서 네. 닉네임처럼 쓰실 만한 그런 일이 계속 펼쳐지겠죠? 네, 그래서 왠지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는 인격이라는 말을 쓰고 또 그 국가에 대해서는 국격이라는 말도 쓰는데 이게 다 품격과 일맥상통하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 자신의 격의 현주소 그리고 어디로 나가야 될지를 스스로 성찰한다면 이 사회가 지금 우리 장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품격에 대한 걱정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곧 그런 날이 네. 올 거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그게 또 현실 정치라고 저는 네. 굳게 믿고 있겠습니다. 자, 2016년 정말 기대가 됩니다. 물론 선거다 정치다 이런 걸 떠나서 누구보다도 바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네. 싶어요. 또 해야 할 일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2016년 어떠한 구상을 갖고 계십니까? 네, 요번에 이제 국회의원 그 선거에 네. 출마를 한 만큼 네. 그 좋은 결과로 네. 이것이 무슨 개인의 명예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꼭 하고 싶은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네. 드리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제 품격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국회의 품격을 조금 높일 수 있는 일에 제가 미랄 같은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2016년에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도 또 해야 될 몇 가지 숙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완성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군요.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그 속 시원하고 통하는 정치, 품격 있는 정치를 아마 우리 기대하고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무엇이 어디가 가려운지를 잘 알아주셔서 뭐랄까 네가 갖고 있는 무기, 내가 갖고 있는 무기 합쳐서 정치인이기를 떠나져서 많은 그 콜라보레이션도 되고 협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방송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 뭐 코멘트라고 할까요? 못다한 네. 이야기 있으면 우리 카메라 보시고 한번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를 빌어서 제 자신이 좀 두서가 없기는 했으나 그래도 그 많은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서 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되돌아볼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여러 가지 좋은 그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었는데요. 그 격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많은 내용을 함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격, 또 그 사회의 격, 국가의 격, 정치의 격, 이 격이 그 붉은 원숭이가 지혜를 그 상징한다고 하는데 그 지혜의 힘으로 좀 올라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원래 이 붉은색이 양의 색이니까 네, 네. 아마 올해 더 좋은 일이 있어서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 더더욱 많은 곳에서 많은 영향을 미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방송을 보신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나의 이야기가 세상 이야기가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한테 선한 영향을 미치고 계시는 정옥임 후보님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정당인이요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서요.
많은 분들한테 기감이 된 그런 소중한 방송이었기를 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석근의 명사 초대석은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나와서 직접 출연도 하시고요, 방청객으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훌륭한 게스트를 모시고 여러분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